일상으로 스며든 기술, 삶을 바꾸다입니다. 그렇게 연구실과 산업 현장에서 시작된 과학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 국민들의 삶 속으로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한국이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통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기철 박사님이 계실 텐데요. 이 1996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CDMA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해요. 그때 이 디지털 통신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CDMA라는 용어 자체가 국민들한테 좀 낯설 것 같거든요. CDMA가 뭔가요? CDMA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드 형태로 그 신호를 바꿔가지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통화를 할 때 그 우리 소리에다가 디지털 신호를 섞어서 보내면 저쪽에서 이미 약속된 어떤 코드로 암호 코드로 그걸 읽어내가지고 소리로 이걸 전환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CDMA가 단순히 통신 방식을 하나 바꾼 게 아니라 진짜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들었는데 그 시점에서 그 TDX를 통해서 유선 전화 교환기는 다 생겨서 공급이 다 싼 값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뭐 한 번 신청하면 2년 걸리던 전화가 신청하면 3일 만에 놔주는 체계로 바뀌었어요. 가격도 국산이니까 싸고 또 만들 때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적게 들어가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예전에는 전화 한 통 하려면 줄을 서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전화기를 들고 다니고 심지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랑 영상통화까지 하는 시대로 왔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한기철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CDM이라는 기술이 한국에서 가장 최초로 상용화된 기술인데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뭔가 사회적 분위기 아니면 제도적 차원의 어떤 지원 이런 게 있었던 걸까요? 이제 CDMA를 개발하게 된 거는 그렇게 행복한 시작이 아니었었어요. 당시에 그 이제 디지털 방식의 이동 전화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세계 시장을 바라봤더니 일본은 일본 방식이에요. 미국은 미국 방식, 유럽은 유럽 방식. 각자 자기가 그 타임 디비전이라는 일종의 2세대 정도 기술에 가지고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보다 더 앞선 기술을 좀 하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미국의 퀄컴이라는 회사가 우리한테 이제 이런 코드 디비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개발했는데 이제 퀄컴하고 국제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벤처 회사라서 돈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연구 지원금 쪽으로다가 이제 연구 조금 비용을 지불해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좀 이제 주고 이렇게 해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서 CDMA를 개발을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한국 전자통신의 발달사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5G나 6G 이제는 우주 인터넷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요 이동통신 기술이 앞으로 천문학이나 기초과학 분야에 어떤 접목이나 변화를 가져올지 박사님께서 예측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이동통신 기술이라기보다는 일단 이런 통신 기술의 발달이 천문학에서는 획기적으로 많이 좋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를 들어 관측을 할 때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 관측하면 미국에서는 낮이 되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놓쳐요. 별들은 계속 24시간 변하기 때문에 계속 관측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 갖출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통신이 발달하니까 각국에다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를 쓸 수 있으니까 24시간 데이터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유리한 면이 있었어요. 이런 통신의 발달로 천문학은 굉장히 좀 그 연구 범위가 더 넓어지고 데이터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전 좋았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게 또 어떻게 발달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별자리도 보고 아니면 행성에 대한 정보도 얻고 심지어 천문학 콘텐츠도 관측하고 VR 같은 기기를 활용해서 우주를 탐험하기도 하잖아요. 박사님이 봤을 때는 이 천문학이 뭔가 우리의 스마트폰 안으로 이제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의 천문학과 지금의 천문학을 비교해 봤을 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제가 느꼈던 거는요. 어떤 제가 역법을 하다 보니까 그
제가요 초창기엔 전화를 받는데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업무를 못할 정도로 오늘 뭐 날씨가 어때? 날씨가 아니죠. 오늘 날짜가 음력으로 며칠이에요. 해가 언제 떠요? 달이 언제 떠요? 뭐 이제 추석이 언제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전화를 솔직히 받았는데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금방 정보를 알잖아요. 그 점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한 저 역시 천문학자지만 하늘의 별을 보고도 별자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 너무 많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에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딱딱딱 하늘을 대면 별자리가 다 나타나요. 그래서 공부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공부하기가. 그래서 아, 이런 면으로는 너무 좋구나. 이게 확실히 뭔가 천문학이라는 분야도 이제는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서 일반 사람들한테도 되게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요즘인 것 같고요. 사실은 보건 분야도 이제 우리 삶 속으로 정말 깊이 들어왔고 또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환점을 겪으면서 이 보건 분야에 대한 인식 혹은 그 보건 분야에 대한 발전을 좀 뚜렷하게 체감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박사님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하신 통신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이 통신기술의 발달이 이 팬데믹을 대응할 때 좀 인상 깊었던 점이 무엇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코로나 당시에는 이제 질병관리청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역학조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동통신 이용해가지고 일단 확진자 추적도 가능하게 됐고 그 다음에 경찰 통해서 CCTV를 본다든지 해서 동선 추적이 일단 가능해졌던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동통신 꾸준히 의존하면서 바이러스 그 감염자 추적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통신 기술이긴 하지만 이게 다른 학문에 적용이 되면서 동시에 시너지를 이렇게 같이 발휘한다는 학제 간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실제로 이제 한계초 박사님께서 자세히 얘기해 주셨는데 이 기술 한 줄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정말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존 그 너머 위기에 맞서는 내일의 과학을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과학기술 80년사 마지막 장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나 기후변화의 시대 그리고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은 단순한 연구나 산업의 발달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 생존과 미래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로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보건, 우주, 에너지, AI 같은 분야가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불확실한 시대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록 박사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역학조사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코로나 시기에 이제 그 각각의 데이터들 예를 들면 이동통신에서 얻었던 데이터 예를 들면 뭐 CCTV에서 얻었던 데이터 아니면 보건소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람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다른 동선들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융합하고 해석할 수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됐던 적이 많았는데 AI 지금 생각해 보면 이 AI를 활용하면 그때는 정말 엑셀로 하나하나 정리를 했던 거를 AI가 그냥 다 매치를 해주지 않을까 정말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AI가 앞으로 이런 감염병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백신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 플랫폼, 백신 플랫폼 기술이 미래 감염병 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이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백신 플랫폼이 사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은 뭐 기존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백신에 들어갔던 기술이 이제 백신 플랫폼이라고 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처음 인류가 개발했던 백신은 사실 생백신이었어요. 에드워드 제너라는 분이 이제 소의 우두, 천연두가 걸린 그 퍼스, 그 고름을 이제 사람에게 접종을 함으로써 이제 사람이 간접적으로 면역이 생길 수 있게 이렇게 한 게 이제 백신의 시초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생백신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 점점 지나면서 생백신은 균을 직접
사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균에 대해서 기억하고 다음에 균이 왔을 때 이걸 방어하는 능력은 굉장히 좋지만은 너무 이상 반응이 이제 센 거죠. 위험할 것 같아요. 네네, 위험한 점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이상 반응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 균을 이제 인액티베이트, 불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백신을 만드는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불활성화고 그게 또 다른 백신 플랫폼이 됩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오래 써왔던 그 백신 플랫폼들 안에서 백신 개발이 이루어졌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백신을 생산하고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백신 플랫폼인 뭐 바이러스 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온 그런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이자나 모더나가 만들었던 mRNA 백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백신 플랫폼이고 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속화돼서 그런 백신들이 저희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었지 않나. 네, 지금까지는 이제 지구에서 벌어진 아니면 인류한테 벌어진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이제는 지구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밖을 탐사하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천문학을 연구해 주신 안영수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위성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발달하면서 천문학이 단순히 이제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구 밖의 요소들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뭐 지구를 지키는 과학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확장, 천문학의 확장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 말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지구를 지키는 과학. 오늘 가장 우리 쉬운 거로 인공위성 낙하할 때 우리나라가 난리가 나죠. 그 위성이 낙하가 어느 지점에 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나 완전히 파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대부분 다 물로 그 바다로 빠졌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런 것도 하나가 위성이 하는 역할이죠. 또 우리가 이게 쉽게 생각하는 그 운송 시스템, 배달 시스템 GPS에서 위치를 다 체크를 해서 여기 길이 막히니까 일로 가지 마라. 여기 길이 막히니까 일로 가지 마라 하면은 택배 물류 배달에서 시간 조절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정보를 바꾸고도 정보를 다 보내고 하기 때문에 지구를 지키는 분야가 맞습니다. 네, 세 분 박사님 모두 이 과학 기술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지 진짜 열변을 토해 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런 것처럼 이제 과학기술은 생존을 넘어서 우리의 내일을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동반자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변화 속에서 내 연구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연구 성과도 있었고. 그럴 때의 이제 감정이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기철 박사님부터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과학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과학자 중에서 연구하는 연구자가 된다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지금도 늘 후배들 보면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크리에이터하고 얼리 어댑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전적으로 적용해서 뭔가를 해보는 사람과 그냥 만들어진 어떤 기술들을 내가 잘 활용하는 부분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다만 작은 무엇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그런 미래의 챌린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영숙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과학기술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겪은 세대로서 처음에는 아장아장 걷는 기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엔 비행기를 탔어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제가 좀 더 연구했으면 아마 로켓을 탔을 것 같은데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어요. 네. 그만큼 그 과학기술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연구 분야도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런 시대 계속 될 테니까 우리 후배들은 또 더 잘 따라가겠죠? 네. 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송록 박사님은 어떤 감정이 드셨을까요? 네, 사실 보건 이제 분야는 기초적인 의약품을 만드는 데서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백신을 이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라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방향에 같이 서 있는 저로서는 사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또 그런 갈 길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흥분된 마음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해서 흥분되고 또 설레는 마음도 네, 있고 네. 그렇죠. 네, 아 정말 좋은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존을 위한 과학, 자립을 향한 기술,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과학기술은 늘 우리 시대의 물음에 답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와 함께 삶의 해답을 찾아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의 박사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